안녕하십니까. 최종택입니다. 중국의 역사, 문화, 도시로 해서 베이징, 선양, 하얼빈 이렇게 세 개를 소개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쪽이 동북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중국의 행정이나 지리로 7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맨 오른쪽 끝에 있고요. 우리랑 붙어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도 강원도 산골로 취급받는 곳입니다. 최근까지도 20세기까지도 시골 1970년대까지도 여기 우리 동포들이 북한에 넘어갔다 오면은 여기 사는 중국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시절입니다. 북한보다 못 살은 물론 북한이 그때 잘 살았기도 했지만 아주 산골이고 최근에 이제 좀 성장을 하는 도시들이고 그래서 화려한 유적이 있거나 재미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중국을 이렇게 7개로 나눴을 때 동북에 있는데 주로 그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게 3개 성이고 중국 역사에는 변방사지만 우리 한반도 역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사시대 지금부터 한 15,000년 전 무렵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가 나오는데 그 지점이 연해주하고 동북 다레만 해안하고 한반도 동남해안 그리고 일본 큐슈 북부 이게 세계 최초의 토기가 발명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랑 옛날에 한 무대였고 한때는 우리 조선인들이 여기 많이 살았고 그 일제강점기에도 여기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였고 그 전에 올라가면 고구려 발해가 있던 지역 또 더 올라가면은 옥저, 음루, 봉해 이런 소국들의 활동 무대였고 동북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요녕성 요렇게가 요녕성 그리고 여기가 길림성 그리고 흑룡강성은 이렇게 러시아와 접해 이렇게 3개 성이 동북 3성이고 만주라고 하면은 내몽골까지 이렇게 좀 포함을 해서 연해주까지 포함한 언어였습니다. 한때 이쪽은 다 조선인들도 가 있었고 청나라 땅이었죠. 만주 땅이었죠. 이쪽 러시아까지. 이 지역인데 산맥으로 보면 이제 한반도는 이렇게 보면 한반도는 산입니다. 산지고 여기 이제 백두산에 있는 장백산맥이 있고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천산산맥이라는 게 있고요. 이쪽에 대흥안령 산맥, 소흥안령 산맥 이렇게 4개 산맥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은 아주 그 산지가 많고 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산지들은 험합니다. 이런 산지는 험한데 이 평원이 그 중국 3대 평원 중에 하나입니다. 동북평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흑룡강,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 다 검다는 뜻이죠. 검은 강입니다. 경계에 있고 송화강, 논강, 그리고 목당강, 그리고 이쪽에 요하라는 강이 있고요. 압록강도 한강. 그래서 요 사이에 삼강평원, 흑룡강, 송화강, 논강 사이 삼강평원. 그리고 여기 눈강 일대에 송화강, 눈강 사이니까 눈강, 송눈평원. 그리고 요하 하류 여기 요하평원 이렇게 3대 평원이 있는데 저걸 합쳐서 동북평원이라고 하고 중국 최대 곡창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동북을 우리는 산골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곡창지대입니다. 만주벌판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넓습니다. 요하라는 강을 경계로 동쪽이 요동, 서쪽이 요서, 요동, 요서 이렇게 하고 우리 역사의 무대는 주로 이 요하 동쪽 요동 지방이 우리 역사와 관련된 무대. 이 대흥안령을 넘어가느냐 말았냐 이 얘기는 광개토대왕 대 기사들의 일부. 광개토대왕이 이 대흥안령을 넘어서 시라무렌 강가에까지 진출한 기록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그까지 못 갔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은 의무려산, 천산 이게 천산산맥이고요. 요 백두산까지 해서 동북 5대 명산 중에 3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능하라는 강이 있는데 여기가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주장되는 곳입니다. 우리 역사 무대는 이렇게 되겠죠. 뭐 대략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하북성, 허베이, 그리고 그 안에 성급시로 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은 스좌장이라고 하는 석가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반도는 가까운 지역이고요. 일부 주장들은 고구려 때 베이징까지가 고구려 영역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따 그 관련된 자료도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맥으로 둘러싸인 평원 지역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원도 산골은 아니다. 강원도 산골 한 100배 튀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 크기입니다. 동북이 산골만은 아니고 나름 곡창지대. 주요 산맥으로 이제 장백산맥이 있는데 백두산이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백산맥이죠. 여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여러 강줄기가 두만강, 압록강, 송화강 여기서 발원하는데
그 여기서 바로 가까운 곳에 백화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물이 하얗게 보였어요. 백화입니다. 두 줄기가 내려오니까 2도 백화, 세 줄기가 내려오면 3도 백화. 이런 곳이 이 백두산 근처에 있는데 그래서 장백입니다. 하얀 물줄기가 길게 이어져서 장백인데 우리는 하얀 물줄기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백두. 우리는 장백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죠. 우리 말은 백두산입니다. 최근에 동북공정 한 20년 전에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백두산을 작업을 해서 지금 세계 지질공원이 되어 있고요. 백두산 과거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지금은 가기는 훨씬 쉽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보다도 엄청 좋아졌는데 대신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또 갔다가 그냥 가서 줄 서서 갔다가 밀려 나오는 거지. 여기 넘어가 천지인데요. 이거는 한 20년 전에 찍은 사진. 이런 사진 못 찍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25,000명을 제한을 하는데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 가고요. 개인적으로는 젊은이들은 뭐 인터넷으로 하는데 우리는 또 안 되고요. 외국인. 여행사를 통해서 가도 여기 들어가기도 어렵고 중국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나라 만주족도 여기를 자기네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만주족도 신성한 장소. 두 개의 큰 세력들이 백두산에서 출원했다고 보고 여기 뭐 갔다 오신 분들은 과거에 여성들은 보자기나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가리고 아무 데서나 해야 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비행장도 생겼습니다. 백두산 밑에. 뭐 숙소도 많고 중국인들이 훨씬 많고요 이제는. 근데 이 천지를 보려면 혹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3대가 덕을 쌓아야 됩니다. 네, 갔다 오셨군요. 네. 저는 뭐 가서 여태까지 다 봤는데 한 5-6번 올라갔었는데 그 조선족 가이드들이 농담이 천지가 왜 천지냐. 천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천지인데 천지에 가서 천지를 못 보고 오는 사람이 천지라서 천지. 네. 요 바로 밑에 한 500m 밑에도 말다가 올라가면 안개가. 그래서 또 한 30분 앉아있다가 포기하고 내려왔다가 된다 그러고 막 뛰어 올라가면 또 안개가. 저도 한번 이때 경험이 한 30초 만에 안개가 싹 거치는 신성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6, 7, 8 뭐 그 정도가 제일 좋고요. 이건 5월 달에 갔을 때 2009년 5월에 갔는데 스노우모빌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가실 일 있으면 6, 7, 8월에 한번 가시면 뭐 사람이 이렇게 많건 어쨌든 삐집고 들어가서 보시면 한 번은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압록강, 송화강, 도만강 그걸 고구려 발해 활동지고 청나라 만주족이 자기네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곳이고 대흥안양 산맥이 여기서 제일 긴 산맥입니다. 내몽골하고 이 요동 지방을 가르는 동북을 가르는 산맥이고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은 산지는 아닌데 고원지대하고 산지가 겹쳐 있고요. 그 침엽수림이 제일 많은 데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몽골고원과 만주를 경계했는데 저는 이 산맥에 가서 이런 경치를 못 봤습니다. 이로 갈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하느라고 계산해 보니까 한 50번 넘게 갔는데 동북을 한 30 몇 번 갔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가서 고구려 바리에이션만 보고 어쩌다가 누가 백두산 가자는 팀이 있으면 백두산 갔다가 오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유적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도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관광 가이드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소흥안양 산맥인데 이쪽에 러시아 아무르강을 끼고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와 관계 지역이고요. 여기도 한 완만한 구름 산지고 여기는 목재가 많다 그러고요. 여기가 이제 고대 우리가 아는 음루, 숙신, 말간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가 우리 초기 역사와 관련 있는 숙신, 음루, 말간 그리고 천산산맥은 저희가 맨날 넘어다니는 산입니다. 여기 요녕성과 길림성 왔다 갔다 할 때 이 산맥을 넘어다녀야 됩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화강암 산지고 천산인 이유가 산 봉우리가 1000개가 된다. 그래서 천산입니다. 그래서 엄청 경치가 좋고요. 거기에 있는 산이 여기 이제 대능화 변에 있는 요게 이제 의묘산이라고 해서 북방 5대 명산 중에 하나인데 천산, 백두산. 그래서 산이 워낙 험준하고 경치가 좋아서 불교, 도교. 우리는 도교는 별로 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불교 사원보다 도교 사원이 훨씬 많습니다. 경치가 좀 좋은데 법사들이 살만한 데서는 다 도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가 성장했기 때문에 도교 사원이 많고 그렇다. 뭐 지금 말씀드린 하천들입니다. 극룡강, 아무르강,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요하라는 강이 이게 지역을 나누는 큰 강입니다. 요서, 요동, 그리고 눈강, 송화강. 그래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백두산이 그렇고요. 이쪽에 가면은 이제 두만강 끝에 여기 보라색이 국경선인데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훈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도문이라는 도시가 있고 북한은 나진인데 여기에 경계선인 꼭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여기를 관광도시로 개발을 해서 거기 하면 조중러 국경선입니다. 조선, 중국, 러시아. 지금 중국 땅인데 여기는 조선입니다. 북조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이 다리는 조러우이교 해서 러시아하고 교통하는 다리. 중국으로 가는 다리는 이 밑에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도문 쪽에 있고 중국으로 북한하고 소통하는 다리는 압록강 하나, 만포에 하나, 여기 하나,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리 끊으면 북한하고 중국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러시아로 가는 길은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핫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소통하는 길이 있고 그런 소통이 이 강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북 삼성, 흔히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면적이 80만 제곱킬로고 한반도 전체 3.5배, 남한의 8배나 되는 지역입니다. 흔히 만주가. 그래서 고구려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되는데 그럼 만주벌판이 우리 땅인데 한반도에 4배나 되는 땅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속상해 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엄청 큽니다. 인구도 9,700만 1억 인구가요. 요령성이 제일 작습니다. 야옹성, 요령성 제일 작은데 남한의 1.5배. 인구는 4,200만. 선양, 심양시 인구만 해도 900만. 동북의 제일 큰 도시가 심양시입니다. 심양 사람들은 자기네가 텐진을 능가할 거라고, 충칭 텐진을 앞설 거라고 지금 과거에는 공업도시였는데 지금은 IT 기술, 자동차 이런 산업을 발달시키고 선양. 길림성은 남한의 1.9배. 요령성보다 조금 큽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요령성보다 못 삽니다. 성 자체로 보면. 그래서 늘 부러워하고요. 제가 여기 환인 집안이 떨어져 있는데 환인은 요령성이고 집안은 길림성인데 여기 그 졸본성이고 국내성입니다. 고구려. 여기를 다니는데 요 성 경계를 넘으면 바로 길이 달라요. 그래서 편안히 가다가 터덜터덜하면 길림성 왔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길림성은 좀 못 사는 곳. 흑룡강성은 워낙 큽니다. 그래서 남한의 4.7배. 인구도 3,100만. 이렇게 큰. 하얼빈이 인구가 한 1,000만. 그래서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이쪽에 내몽골 자치주가 있고요. 베이징, 텐진 있는데 여기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선양, 신양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 안산이라는 도시입니다. 천산 산맥에 있는 요하를 다 끼고 있죠. 요하 여기는 이제 목공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대련입니다. 바레만, 요동반도 끝. 그래서 이 요령성이 잘 사는 이유가 이 바레만을 끼고 있어서 해양 산업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안산이 공업도 있고 그래서 이쪽 덕분에 이 요령성이 경기가 길림성보다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선양이 또 그렇게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상춘이 성도지만 우리가 많이 가는데 여기 길림, 도나, 영길 여기 영길이 압록강변에 있는데 영길이 이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자치주, 중국의 소수민족이 한 55개 된다고 하는데 소수민족 자치주가 되려면 전체 인구의 한 40%, 최소 20에서 40% 사이가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자치주라고 그러면 혜택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수민족 자치주, 자치현, 자치시 이렇게 되면 언어를 소수민족 언어를 먼저 쓰게 돼요. 간판이든 공문이든 간에 소수민족 언어를 쓰고 중국어를 쓰게 돼 있는데 재작년 3월에 왔더니 바뀌었습니다. 이제 중국어가 위에 가고 조선어가 밑에 있고
중국어 오른쪽에 있고 조선어가 왼쪽에 있고 조선어도 작아지고 지금 변화가 좀 있는데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변이라는 곳이 연길 다 공항이 있죠. 길림 뭐 훈춘이 이제 제일 큰 도시고 이쪽이 도문이고 낮은 선봉지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이쪽에 도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교통로가 있고 여기는 아까 조러 우이교가 있어서 러시아 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좀 내려오면 여기 지반하고 만포시 여기에 도로가 있고 철로가 다닙니다. 다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단동 신의주 거기에도 다리가 끊어진 다리가 하나 있고 차 다니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요 세 개가 중국하고 북한이 소통하는 다리. 그 세 개 다리만 끊어지면은 길이 없는. 그 도시들 저희는 뭐 이 지역을 주로 다녀가지고 여기는 이제 눈 감고도 다니는데요. 여기 이 요하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좀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긴 한데 워낙 습지라서 여기서 선양, 장춘 그리고 이쪽으로는 길림으로 해서 훈춘까지 요게 고구려 지역이고요. 여기 천리장성도 이렇게 고구려 천리장성이 있는 라인이고요. 최근에 갔더니 여기 고속철도가 다 다닙니다. 여기서 단동에서 고속철도를 탔는데 6시간 만에 여기 연길 왔어요. 천리장성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물론 북경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여기 백두산이 여기 송방하라고 1호 백화 여기인데 예전에 여기서 아침 먹고 하루 종일 달려서 여기가 자거나 아니면 여기 통화라는 도시에서 밤에 열차를 타고 밤새 자고 가면은 1호 백화에 내려서 백두산 갔는데요. 요즘은 아침에 여기 지반이라고 하는 도시 또는 통화에서 버스를 타고 가서 백두산을 보고 내려와서 다시 돌아와서 지반 와서 잡니다. 길이 엄청 좋아져가지고요. 이제 이쪽 동북 여행하실 그런 지형이고요. 만주는 청나라 때 누르하치가 원래는 여진입니다. 여진인데 여진은 놈들이 좀 나쁘게 부른다. 이때 중원에서는 다 외곽에 있는 사람은 오랑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동쪽 오랑캐, 동이. 여진도 그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싫다. 이제 우리가 중심인데. 그래서 만주라는 이름, 우리는 만주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만주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만주, 가득 찰 만자. 만주입니다. 그래서 누르하치가 만주로 변경했다고. 그래서 그 새로운 정치 민족 공동체. 그러니까 단순한 지리 개념이 아니고 지리적으로는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동북 삼성 외에 내몽골 일부, 연해족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인데 이게 지리 개념이기도 하고 민족 개념이기도 하고 이들이 여기에 이제 만주라고 하면서 백두산이 자기네 조상이 태어난 곳이라고 이제 칭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만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나라 시기는 이제 민족 발상기니까 워낙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 사람들이 못 살게 합니다. 봉금령, 우리 조상이 태어난 진성한 땅에 들어가 살지 마라. 봉금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1880년, 그러니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 유적이 잘 보존돼요. 이유기도 합니다. 사람 못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1880년에 봉금령이 해제되고 나서 유적들이 조사되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몰래 들어가 살았습니다. 함경도보다 살기 훨씬 좋거든요. 그 후에 19세기에 이제 원래 이 동북 삼성을 만주라고 하면 이 연해주 지역을 외만주라고 그래요. 그게 다 만주였는데 러시아가 이제 남하를 하면서 아이군 조약, 베이징 조약, 특히 베이징 조약을 하면서 일본의 동의하에, 묵인하에 러시아와 중국이 청나라가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러시아, 이쪽은 중국. 그 바람 거기에 살던 조선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일이 1860년. 이때 이제 러시아하고 일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은 러시아 땅이 되고 이쪽은 중국 청나라 땅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서양 지도에 만추리아로 지도에 나오고. 이때까지는 이제 뭐 민족 개념이면서 지리 개념이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인들이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면서 31년 9월 18일 날 9.18 사변이라고 해서 사건을 크게 일으키고 그걸로 해서 만주를 일본이 먹어버리고 괴뢰 만주국이라고 그러죠. 만주국을 세웁니다. 어영이죠. 일본의 어영. 그러면서 이제 철도가 부설되고 식민 통치 공간으로서의 만주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주란 단어를 안 쓰기도 하고 싫어합니다. 아픈 역사거든요.
그전에는 여기 군벌들이 활동하고 뭐 이러던 변방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나중에는 이제 현대로 와서는 동북이라는 말로 바꾸고 만주라는 말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렇고 만주라는 말을 쓰면 조금 우리나라도 이제 만주라는 말을 쓰면 조금 연식이 되는 분들. 네. 중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 만주라는 말을 잘 몰라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안 쓰고 어른들이 있는 데서 만주라는 말씀 싫어하고 중국 가시면 만주라는 말씀 쓰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되게 싫어요. 그래서 만주라는 말이 이제 현대 1945년 이후에는 안 쓰이게 돼요. 간도라는 말은 사이간자 섬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 사이에 있는 섬, 여의도 같은 그런 건데 조선 후기 청나라 시기에 그 아직 청나라가 이쪽을 봉급령을 내리고 있을 때는 조선인들이 그냥 농사지로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봄에 올라와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가지고 옵니다. 두만강이 왜 두만강이냐 하면 콩두자 가득 창을 만자를 쓰는데 중국은 이제 도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두만강인데 콩이 가득 떠 있는 강입니다. 봄에 올라가 콩농사를 지어서 함경도 사람들이 가을에 내려올 때 콩을 그 강가에 가득 싣고 오니까 두만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때 원래.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가서 근무했던 녹둔도라는 섬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제가 일로 러시아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국경 앞에 성 같은 게 녹둔도의 안에 토성 같은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신할 수는 없는데 지금 뭐 발굴한다 만다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조선 사람들이 여진을 방비하러 간 것도 하지만 거꾸로 청나라하고 외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해서 조선 사람들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강 사이에 있는 섬은 어느 나라 영토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정확히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만강 쪽 사이에 있는 섬은 청나라 땅도 아니고 조선 땅도 아닌데 거기 가서 농사를 지고 강 사이에 있는 모래 땅 농사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 청나라 쪽 가지 말아야 하는데 나 간도 갔다 왔어. 간도라는 말이 그래도 퍼지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은근히 이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다 간도. 그래서 이쪽으로부터가 간도라는 말이 나왔고 이쪽은 북쪽이라서 북간도, 이쪽은 뭐 동간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북간도. 이쪽 지금 발해 영역입니다. 돈화, 창춘, 동화, 길림, 이쪽이 이제 화룡, 윤동주가 다녔던 대성학교 있는 이쪽이 북간도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지역에 있는 지방, 통화, 단인 이쪽은 서간도. 남간도가 없는 이유는 간도에서 서쪽하고 북쪽으로 구분해요. 그냥 통상 간도인데 북간도, 서간도, 그리고 이쪽을 동간도라고 칭하기도 하나 흔히 그냥 서간도, 북간도. 주로 구한말, 청나라 때 못 살기 어려운 이쪽에 가서 조선족 어른들 많이 뵈면은 경상도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때 다 이주해 간 겁니다. 일제 등살에 독립운동도 여기 주로 하고 또 다른 말씀이지만 나중에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인민군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현지인들 말로는 인민군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한 60-70%가 여기 이때 넘어간 조선 사람들이에요.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미국 세력에 의해서 한반도를 지키겠다고 항미 원조하겠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그 찬동하는 조선인들이 거기로 넘어왔다고 하는 다 그 앞으로 내환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뭐 이제 분쟁이 많았고요. 여기 아까 조중러 국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이후에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어서 이 간도 협약으로 아까 러시아하고 청나라는 이거보다 한 20-30년 전에 청나라 청일 전쟁 끝나고 영토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이때는 간도 협약을 해서 간도는 중국 땅, 압록강, 두만강, 이남 한국 땅으로 법률 국제 조약으로 정한 게 이거.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라는 데도 있고요. 2000년대 초반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국제 협약은 100년이 넘어가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1909년이 되기 전에 2009년이 되기 전에 간도를 되찾아는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이때 이분들이 2000년 초반에 엄청 활동을 한 사람들인데 역사적으로는 우리랑 관계가 있지만 그게 뭐 국제법상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간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고구려는 우리 땅, 여기 옛날 고구려 땅이야 하고 현수막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체포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도는 우리 땅 하고 현수막 들고 다니다가 체포되는 분도 많고. 중국이 그래서 2002년에 동북공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92년도에 한중수교가 되고 여기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고구려 유적 보러 간도 보러 갔는데 중국 사람은 오면 자기네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팻말 들고 다니면 좋아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기가 뭐 현수막을 펼치거나 태극기를 꺼내거나 그럼 다 잡아요. 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단체 사진 찍을 때도 큰 소리 내면은 중국 욕했다고 잡아.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항일 무장투쟁이 많았고요. 여기는 조선인 사람들이 가서 활용, 용정, 흔히 많이 가시는 거 용정이지 않습니까? 용정의 뭐 일송정 같은 경우는 선구자 노래도 나오는 곳이고, 윤동주 생이 있던 대성중학교도 있고, 지금 거의 잘 꾸며져 있습니다. 한번 백두산 가는 길에 보고 가시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저도 이쪽에 고구려 바래보러 한 30번 이상 다녔는데, 독립운동 유적은 대성중학교, 뭐 용정 이런 데만 좀 가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라는 역사와 문화로 남북이 교류해야 된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뭐 일을 하고 한 7, 8년 하는데 항일 무장투쟁 유적을 답사를 갔는데 이 동네는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변 있는 쪽에 이쪽 특히 그 북간도 지역 백두산부터 쭉 그 지역 가면은 고을마다 열사름, 고을마다 열사비 다 항일 무장투쟁하다 죽은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진짜 마을마다 열사비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누구네 할아버지 다 이런 관계들이고 연변에 지금 혁명열사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소개되는 사람의 한 7, 80%가 다 조선인들. 그러니까 항일전쟁, 항일무장투쟁. 그리고 연길에 가면은 육민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일성 사진도 붙어 있고 동상도 있고 김일성이 거기 나오는 학교고. 근데 좀 옛날에는 김일성 얘기하면 잡아가니까. 근데 지금 가보니까 이쪽에서는 김일성이 그때 항일무장투쟁한 역사를 다 기록을 하고 유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진 안 가져온 이유는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영상 녹화에 어디 나가면 다음 분들이 그 유적을 못 갑니다. 정부에서 막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더 싫어합니다. 너네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를 한국에 와서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인스타 이런 데도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가서 보고만 오는 곳들이 있어요. 경북지방하고 한반도 역사를 보겠습니다. 뭐 선사시대도 쪽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때 고대 국가 기원전 300년경에 연나라 세력이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철기 문화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고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고 그러고 이제 삼국이 성장하고 고구려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발해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중국으로 온 청나라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지배에 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요동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제 고구려 발해를 중심으로 보면 실제로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는 중국이 요동 쪽에 관심이 없고 청나라 때 그 러시아하고 베이징 조약을 맺어서 국경을 획정하고 1909년에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그어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중국 땅이 된 건 국제적 확정이 됐는데 이때까지도 인식은 그 시골 산골입니다. 병방, 동북 병방인데 뭐. 그래서 모택동이 김일성 수상 중국에 갔을 때 당신들 선조는 당신들의 영토가 요하를 경계를 한다고 말해왔다. 당신들은 현재 압록강변까지 밀려 쫓겨왔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걸 기술을 해라. 너네 말이 맞다. 너네 선배들이 하는 말이 맞다. 요동은 너네 땅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게 외빈 담화 기록에 남아있고 외교부 공식 기록에 있습니다. 63년에 이제 좋은 좋은 나이가 북한 대표단을 보고 역사는 왜곡할 수 없다. 두만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으며 심지어 예로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이런 말은 터무니없다. 저 말이 틀렸다. 요동은 너네 땅이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64년도에 그 북한 최영건 국민회의 최고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이 갔는데 이때도 마오쩌둥이 당신들의 경계는 요하 동쪽인데 봉건주의가 그러니까 명청 그런 청나라 봉건주의가 조선 사람들을 압록강변으로 내몬 거다. 원래 여기 내 땅이다 이랬어요. 70년대까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8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쪽을 개발하면서 불편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90년대 와서는 이제 이쪽을 고구려사를 중국 변방에 있는 지방 정권으로 보고, 그리고 그 연구를 막 집중한 북경 연구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동북 변강사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 촌놈들이 나는. 근데 여기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북한하고 경계를 하고 있고, 2차 대전이 미국하고도 관계가 있고, 소련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정리하면서 점차 고구려는 중국 중앙 정권에 속해 있는 지방 정권, 발해는 당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거의 정리된 게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장춘에서 회의를 합니다. 고구려 국제학술회의를 하는데 우린 초대를 못 받아요.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연구와 성과를 다 발표하는데 지금 한 얘기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동북공정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동북공정은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된 역사 이론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그 고구려 유적을 개발해서 중국 유적으로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2002년부터 하려고 한 거고, 역사 정리는 90년대 이미 다 정리가 끝난. 근데 그 70년대까지 이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어쨌든 역사도 현실 정치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우리 이제 그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철기 시대, 그러니까 그 연나라가 동진하고 이럴 무렵 그 직전에 한반도 남쪽은 우리가 흔히 말한 세형동거 문화, 청평강이나, 그리고 여기 세종리 연합호, 북한의 세종리 연합호라고 합니다. 대능하 유적. 그리고 이쪽이 이제 대해맹 포자연, 여기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단결 크로노프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음루, 숙신, 동해가 되는. 이제 이때는 문화권이죠. 이렇게 문화권이 있고 그 뒤에 서로 다른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다가 이후에 이제 옥저, 음루, 숙신, 동해 이렇게 이제 되는 지역이고, 부여. 그 지역이 되면서 옥저, 음루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옥저, 음루, 동해가 고고학적으로 어떤 문화였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이쪽은 북한하고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인데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말씀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연해주가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형편상 여기 조사하고 이럴 힘이 없어요. 그런 경제적인, 그러니까 러시아는 연해주를 계륵이라고 합니다. 중요한데 먹잘 건 없는데 태평양으로 나가는 부동항 여기 있잖아요. 중국이 그 베이징 조약을 땅을 치고 한탄하는 게 두만강만 뚫었으면 되는데 거기를 러시아한테 맡기는 바람에 일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낮은 선봉지구를 북한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도 낮은 선봉으로 들어오면 바로 태평양으로 중요한 여기. 아무튼 그렇게 북한도 여기를 발굴할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러시아랑 중국 동북 발굴 성과가 꽤 올라와서 우리 연구자들도 이제 옥저와 음루를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문헌 기록으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옥저가 있는 지역이 이 정도 지역이야, 음루가 있는 지역이 이런데 옥저는 남북이 달라 문화가, 그리고 음루는 이런 다 러시아 연해주 계통, 우리나라 없는 통입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옥저, 음루, 동해 구분을 좀 해보자, 가능하다, 이런 식이 이 정도로 왔고요. 그 중에 부여는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부여는 이제 물질문화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디가 도시고 어디가 중심지고 그 수도가 어떻게 이동됐고 이런 정도는 문헌사하고 고고학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아까 길림 장춘하는 길림시인데 고구려는 나중에 이쪽에 자리 잡고 이걸 먹어버리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장춘, 길림 일대, 그리고 서풍, 심양외곽까지 초기 부여의 성장지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의 최종 포섭되기 전까지 늦게 보는 사람 5세기 때까지 부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성립할 때도 동북아에서 최고 중심지, 최고 발달한 문명은 부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몽도 부여로부터 왔다고 하고요. 백제도 부여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유는 고구려 백제가 성장하기 전에 부여가 이 지역의 최고 번성한 나라고 발달한 문명이었는 거죠. 나중에 고구려에 포섭되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부여로 왔는지는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고구려가 성립하기 전에 제일 선진 지역이 부여로. 국내에도 이제 부여 연구자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림시에 가면은 동단산성이라고 산성이 있는데
여기에 송화강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고분군도 있고 평기왕성도 있고 이런 산성도 있습니다. 평기성, 산성. 온돌 관련 시설도 발굴이 되고 일반인들이 뭐 저기를 답사할 일은 없습니다만 뭐 중요한 유적으로 서풍 서차구, 유수 노화심 특히 이런 귀걸이는 부여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고구려 지역에도 나오고요. 최근은 한반도 중부, 김포, 강원도 화천에서도 이 귀걸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워낙 특이한 귀걸이라서 동북아시아에서 요거 나오면 부여 겁니다. 요 귀걸이가. 그래서 상당히 영향권이 넓었던 것으로 점차 밝혀지고 고구려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한 2시간 더 해야 돼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고 여기 한인입니다. 한인. 여기 심양이고요. 심양. 여기도 한인 집안인데 여기 돌본, 국내, 평양. 빨간 거는 고분이고요. 파란 거는 삼과입니다. 중국 동북의 고구려 성곽이 많게는 250km. 고구려 외곽 천리장성 라인이고 이게 요동, 요하의 동쪽. 그래서 심양, 일로 올라가서 길림, 장춘 이쪽으로 두만강까지. 뭐 특히 이제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에 가면은 능비, 광교도에 능비가 있고요. 우리 동북아에서 제일 큰 비입니다. 형식도 특이하고 이것도 일본군 스파이가 1880년에 청나라 공급령이 해제되고 처음 발견이 되는데 83년에 일본군 스파이가 비면을 탁본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일본 육군참모본부에서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육군참모본부에서. 이 비에 뭐라고 써있냐? 서기 400년경 한반도 남부를 외가 지배했다라고 써있다. 그러고 이거를 일본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높이가 6.39m나 된다. 근데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자기네한테 유리한 기록이죠. 광개토장이 죽은 지 3년 뒤에 414년에 세운 비거든요. 근데 고구려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를 외가 지배했다고 써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실행 계획까지 세웁니다. 어느 부대가 어디로 옮기고 뭐 어떻게 다 세웠는데 반대 여론이 좀 있었다. 그걸 유적 유물을 현지에 둬야지. 동경 제실박물관, 지금 도쿄박물관, 국립박물관에 가져가면 역사적 의미가 약화된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옮긴 건 안 됩니다. 좋아 보이지만 우리로 보면 다행이지만 그 생각에 이면 어차피 우리 땅인데 왜 가져와. 만주국 우리가 여기 먹을 건데 그랬다 그럽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능비를 볼 수 있고요. 그 유명한 장군총이 여기 있고요. 국내성에 최근에 비가 하나 또 발견됐습니다. 2012년에. 고구려 비가 3개가 되는데 아무튼 이 신묘당 기사라는 기사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읽어보면은 그런데 외가 신묘년에 391년 매도해파 바다를 건너와서 파했는데 뭐를 백잔, 가라, 신라를 파했다. 그리고 신민을 삼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이후에 정인보 선생 이후로 이걸 해석을 다르게 하죠. 근데 요즘 해석은 이렇습니다. 원래 백제와 신라는 우리 속민으로서 쭉 조공을 해왔는데 고구려 입장에서 이건 주어가 고구려고 광개토대왕이잖아요. 왕의 업적을 쓴 건. 쭉 해왔는데 요즘은 안 한다 이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신묘년에 외마저도 바다를 건너와서 이때는 백제, 가야, 외가 하나의 외교축이고요. 고구려, 신라가 하나의 외교축으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 백제의 힘을 얻어서 외가 경주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마저도 건너오니 왕이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파하고 백제, 신라, 가야를 다시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재 해석이고요. 네, 뭐 하여튼 이거는 현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초기 졸본 시기의 성 흔히 보는 주몽이 처음 도읍을 하고 만든 성. 이 사진은 뭐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계단 한 1000개로 올라가면 이런. 여기는 가볼만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처음 답사 가는 분들은 저기 졸본 오녀산성을 보시고 국내성으로 와서 국내성을 보고 여기 한도산성을 보고 그리고 이제 능비를 보고 광개토대왕 능을 보고 무용총, 각저총 뭐 이런 일대를 둘러보고 나중에 혹시 이쪽 가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루트를 짜달라 그러시면 제가 현지 가이드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도산성이라고 하는 성이고요. 지금 복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동북공정 이후에 복원된 성. 이 정도 남아있고요. 고분도 국내성, 두 번째 수도 국내성에는 고분이 11,300개가 있습니다. 1910년대 여기를 가본 일본인 연구자가
중국 집안에 가면, 만주 집안에 가면 산 자의 집과 죽은 자의 집이 반반이다.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뭐 적석총, 봉토분이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고분을 쌓는 룰이 있고요. 초기에 이제 여기가 졸본, 여기가 국내인데 요 빨간 게 중강진이고 백두산입니다. 요 압록강 중하류에 주로 밀집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 국가 형성기의 유적들입니다. 적석 무덤. 고구려 사람만 적석 무덤 있습니다. 요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적의 분포를 좀 정리해 보면 졸본정 여기가 계루부, 여기가 비루부, 연나부, 관나부, 환나부 이렇게 고구려 초기의 5개부. 이게 나중에는 4세기 된 국가 귀족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고구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을 저는 뭐 여기 진짜 수십 번 다. 적석청도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흔적도 없고 그냥 돌무지. 그런데 점차 이제 기단이 생기고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변하죠. 이거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적석총인데 무너졌어요. 한 변이 80m 정도. 이게 태왕릉인데 이것도 한 변이 62m. 이게 이제 장군총인데 한 변이 32m고 국내성 시기의 마지막 왕릉입니다. 광개토대왕릉이든 장수왕릉이든 서로는 있지만 여기 사층 위에 석실이 있고요. 석실 내부엔 관대가 있고. 그래서 이건 중국 사람들도 동방의 금자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아시아 일대에서는 유일한 피라미드형 고분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소설가가 꾸꿀칸의 비밀이라는 소설을 쓴 분이 있는데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야의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이걸 고조선으로 오해를 해서 고조선 사람들이 이 무덤을 쓰던 사람들이 마야로 가서 피라미드를 세웠다. 이게 꾸꿀칸 신전이라고 크게 있습니다. 마야에 가면. 이건 고구려. 실제로 독립운동 하던 분들도 여기를 다 거쳐갔고 이걸 최초 여기를 지나본 사람, 기록을 남긴 사람은 이성계다. 고려 말에 이성계 장군이 원나라 동령부를 공격하라고 그래서 명을 받고 가는데 포기하고 유화도 해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성계가 여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비어천가에다가 여기 갔더니 황릉이 있고 능비가 있더라. 용비어천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적인데 고구려 건지는 몰랐네요. 이건 사진으로 봐도 멋있긴 합니다만 30m밖에 안 되고 높이 14m 정도 되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이걸 한번 설명해도 그 감동은 웅장한 감을 이 사진으로 못 보여요. 제가 사진을 꽤 찍는데도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봉토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뭐 경주나 뭐 부여에 있는 거랑 유사하지만 네모난 고분, 피라미드형 봉토분도. 신라 자연되게 둥글지 않습니다.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는 적석총 뒤에 이어나는 봉토분도 다 이렇게 피라미드형 봉토. 특징이고 이렇게 안에 덕실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회를 바르고 칠을 하면 이제 덕화고분이 북한 지역에 하고 거기 한 90몇 기, 125기 정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돌로 건물을 짓고 흙으로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궁전이죠. 살아있을 때 그대로. 그래서 주로 주인공이 그려지고 나들이 하면서 서커스 보는 장면 이런 게 그려지고요. 원래 지금은 이게 다 모사도입니다. 사진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는 온라인상에서 보는 고구려 고분벽화는 다 모사도입니다. 그걸 보고 베낀 그림을 사진으로 보시는 겁니다. 실제 사진으로 된 사진 찍은 건 얼마 안 됩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진짜 저는 봤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현해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원래 이런 천연 칼라죠. 천연 안료를 썼으니까. 이거는 그나마 중국 집안에 있는 국내성 지역에 있는 벽화고분인데 복희와 여화의 벽흥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뭐 견우와 직녀, 견우 직녀 여기 은하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선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인두족 사람 머리의 새 모양 천추만세인데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여기서 한 겁니다. 고분벽화에 지금 봐도 세련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거 뒤져보셔요. 아이고 발에는 하여튼 뭐 이런 데 있고요.
고구려 지역이 이쪽 중심이랑 발해는 연해주까지, 하버럽스까지. 그래서 발해는 엄청 넓은 지역이고 잃어버린 왕국이었는데 송지호라는 분이 제 8년 선배인데 발해사 연구를 하겠다고 중학생 때 예비고사 수석을 한 분이 서울대 국사학과를 가서 결국 발해사를 그분이 거의 밝혔고 교과서에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를 남북국 시대로 바꾸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발해사가 우리 일반적이지만 저희도 어릴 때 발해사를 못 배웠는데요. 대부분 독립운동 유적들이 있는 북간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성을 여러 번 옮겼는데요. 그 마지막 수도인 상경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 둘레가 16km 나옵니다. 중국식 평지성이고 16km 되는 외성이 있고 황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발해가 건국할 때는 고구려 사람들이 나중에 끌려가는 데가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당나라 지역인데 여기 영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2년 만에 대조영이 사람들이 이끌고 여기 와서 나라를 세우고 진이라고 합니다. 696년에 출발해서 2년 동안 여기 와서 여기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 구국이라 하고요. 중경으로 갔다가 상경으로 갔다가 동경으로 갔다가 서경, 남경도 있고요. 이 유적들은 지금 가면 다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큰 성에 건축이 있고요. 위성 사진으로 보일 만한 여러 부분들이 있고 고분도 다양한 게 있는데 공주, 초창기 공주묘 같은 게 나옵니다. 문왕의 딸인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무당이고 20년 전에 죽은 언니 무덤도 요 옆에 있습니다. 정혜공주묘도 있는데 묘비가 나오니까요. 근데 20년 전에 무덤은 고구려식. 근데 20년 후에 넷째 딸이 무덤은 중국 당나라식. 이제 당나라식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발해는 좀 쉽습니다. 당나라랑 워낙 비슷하니까 뭐 우리 거 맞아. 이제 고구려 얘기는 더 논리적인 근거가 없지만 여기도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무덤 위에 전탑이 섭니다. 이건 발해만 있습니다. 아까 정효공주묘 같은 것도 위에 탑을 세우는데 불탑이 아니고 묘탑이. 상경성에 있는 동부가 최대 석등이라고 하는 석등도 있고요. 이건 뭐 가시면 발해 유적 그냥 다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동북 지방은 우리 독립운동 성지에서 여순 대련에 있는 안중근 의사 돌아가신 감옥 여순 감옥 그리고 연변에 있는 기념관도 잘 지어놨습니다. 중국 사람들. 연변 자치주 조선족들이 노력해서 세운 거죠. 연변은 조선족 자치주니까. 근데 여기 다니면서 여러 적을 봤는데 제일 슬펐던 게 이 김금녀 열사라고 하는 22년에 태어나 34년에 죽었어요. 12살에 죽었는데 8살 때인가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무장 독립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일본군의 감시가 워낙 심하니까 통신도 안 되는 시기니까 다 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니까 얘가 통신병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몇 년을 자진해서 통신병 역할을 하고 여기 항일 영군들이 다 아는 중국에서 아는 애인데 12살 때 잡혀서 죽었고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동북지방에 가시면 고구려 발해만 보지 마시고 독립운동 유적도 많이 보시고 고맙습니다.